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 작가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김 작가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이 무려 17조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은행에서는 이 휴먼 계좌를 다 정리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 휴먼 계좌를 왜 정리해야만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휴먼 계좌를 정리 안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와우. 오늘 아마 뉴스가 휴먼 계좌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규모가 아까 17조라고 하셨는데 한 17조 4천억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우리 김 작가가 질문을 하셔서 급하게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보니까 23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휴먼 계좌가 약 한 2억 10만, 100만, 230만 계좌가 있대요. 이게 이 100만 원 이상 휴먼 계좌의 규모가 15조. 그러니까 나머지 계좌는 뭐 500원, 1000원, 10원 이런 식으로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은행에 있는 예금 계좌도 17조가 된다고 하지만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 휴먼 보험금 액수도 1조가량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찾아가지 않느냐. 어떤 경우는 사망해서 더 이상 가족들이 모르고 있는 계좌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이사를 가면서 깜빡해서 잊어버린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만기가 되었는데 자기가 적금을 들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이출하게 돼 있어서 잊어버리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 이래저래 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휴먼 계좌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잔액이 만 원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그리고 잔액이 만 원 이상인 경우 5만 원 미만인 경우는 2년 이상 또 잔액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이제 휴먼 계좌가 된다 그러거든요. 이거를 은행이 절대 먼저 전화해서 찾아가십시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건비가 들죠. 유지 비용 자체가 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휴먼 계좌가 있음을 스스로 은행연합회라든지 서민금융연합회 이런 데 가서 계좌를 확인을 해서 휴먼 계좌가 있구나 해서 찾아가시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났을 때는 그 휴먼 계좌를 유지 관리했던 비용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적금이 완성이 되면 1억 원이 됐다 그러면 1억 1,500만 원을 받는데 찾아가지 않고 한 1년 동안은 보관하게 했다. 1년 이상을. 그러면 유지 비용으로 떼고 한 100만 원 정도를 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은행은 서비스 업종이지만 예금이나 대출은 기어코 받아내려고 하지만 예금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휴먼 계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릴 의무도 없고 알려드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잔액, 뭐 1원 남고 5원 남고 이런 금액은 옛날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운전면허 받을 때 보면은 장기 기증하겠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금을 신청할 때, 예금을 통장을 개설할 때 100원 미만 내지는 10,000원 미만일 경우에 혹시 휴먼 계좌로 발생이 되면 이 금액을 정부가 받아서 좋은 일에 써도 되겠습니까? 물어서 동의를 하면 그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휴먼 계좌를 정부가 다 인출해 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이걸 넛지라고 하는데요. 책도 넛지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좋은 일에 쓰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휴먼 계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전국은행연합회 체크해 보시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보험금도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이 혹시 망자가 여러분들 모르게 가족 모르게 든 보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망신고서라든지 가족 확인 관계증명서 들고 은행으로 직접 가셔야 됩니다. 절대 전화나 온라인으로 안 해줍니다. 신분 확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셔서 돈을 찾아내시고 또 좋은 일에 쓰시면 좋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예, 휴먼 계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화가 나죠. 참 소비자들에게 예금만 받을 생각을 하지 이런 돈이 생기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돈 장사하는 사람들 좀 우리가 97년도에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국민들이 금가락지 빼면서 좀 반성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휴먼 계좌 있으세요 혹시? 저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집에 부인께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네. 예, 은행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뜨면서. 어제 노동일 교수하고 정현정 교수하고 방송 마치고 팝에 가서 축구 봤습니다. 네. 처참하게 깨지는 거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어제 천안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 16강전에서 포르투갈에 1대3 완패를 당했고요. 네. 전반 10분과 27분, 후반 36분에 또 내리 3골을 내주면서 무너졌습니다. 네.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완패한 게. 저는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보루에서 이 선수를 전담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좋은 디펜스였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네, 맞습니다. 포르투갈이 일단 우리나라의 측면 수비 뒷공간을 굉장히 공략을 네. 했고요. 거기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네. 특히 또 우리나라의 잦은 포메이션 변화가 오히려 도구로 작용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베스트 11 중에 대학생이 6명인 반면에 네. 또 포르투갈은 프로팀 벤피카 포르투 소속이 4명씩 포함돼서 예. 사실상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이었고요. 네. 냉정히 말해서 실력 차로 졌습니다. 그럼 포르투갈이 우승하겠네요. 네, 포르투갈이 사실 조별리그에서는 1승 1무 1패에 그치면서 네. 좀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성인 대표팀도 최근에 유로 2016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고 네. 또 이렇게 컨디션을 올리면서 또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이분들에게 늘 이렇게 패하고 나면 또 격려의 말도 아끼지 않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또 어린 선수들을 향해서 또 네. 악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또 반면에 그래도 어린 선수들을 격려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이승우 선수도 넘어져도 일어서는 게 진정한 남자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네. 또 제도약에 대한 또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악플을 방금 말씀하셔서 네. 젊은 스포츠 하는 청년들에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박민 기자는 어떤 분들 같아요, 이런 분들이? 네, 저도 정확한 통계 수치를 잘 알지 못하지만, 네. 글쎄요, 학생,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네. 연령대는 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골키퍼 송범근 선수를 만나고 왔는데요. 네. 또 이런 악플에 대해서 좀 어떤지 물어봤더니, 또 안 보려고 하는데, 또 자기 일이다 보니까 아이고. 또 보게 된다고 하는데, 또 이런 네. 또 선수들에게 상처되는 악플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악플을 다는 건 정치권에서 악플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파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연예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이런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언제 한번 어떤 방송이든지 이런 거는 좀 한번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오늘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지구상에서 선정이 되었다고요? 누굽니까? 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이 네. 소셜미디어 팔로워스와 또 인터넷 검색 인기도 스폰서십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100명의 운동선수를 선정했는데요. 네.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호날두 선수가 예. 또 1위에 올랐는데요. SNS 팔로워가 무려 2억 6,100만 명입니다. 와, 이런 사람한테는 악플 달리겠죠. 이런 사람들도 그죠? 네, 호날두 선수도 아무래도 라이벌 메시 선수 팬들이 예. 또 호날두 선수를 또 싫어하는 선수도 있어서 그렇겠네, 호날두 그죠? 선수도 좀 앞으로의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저도 궁금합니다. 박민 기자는 호날두가 좋습니까? 날두 형이 좋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누굽니까? 메시 형이 좋습니까?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요. 예. 메시 선수는 워낙 또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고요. 예. 호날두 선수는 워낙 노력파라서 두 선수 다 노력 뭐랄까요? 두 선수 다 장점이 명확해서 저도 예. 두 선수 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호날두 다음으로 누가 선택됐습니까?
네, 호날두 선수 다음으로는 그 미국 프로농구 클리브랜드의 그 르브론 제임스 선수가 2위에 올랐고요. 또 3위는 그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 선수, 그 4위는 테니스 왕제 로저 페더러는 그 골프의 필 미켈슨이 뽑혔습니다. 이 클리브랜드의 르브론 선수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안 가고 바로 프로농구로 갔던 선수고요. 원래 이 선수가 유니버시티 오브 캔자스 대학에 스카우트 되었다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농구로 바로 프로로 갔던 그런 친구라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 스포츠에 역시 좀 저희가 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풋볼도 제가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또 이런 말 하면 이제 방송에 악플 다는 분들이 그래 너 미국 가 살지 여기서 왜 사니 또 그럽니다. 아닙니다. 유현진 선수 내일 등판한다면서요. 네,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내일 오전 9시 15분에 그 세인트루이스와 원정 경기에 그 선발 투수로 복귀하는데요. 그 류현진 선수가 시즌 초반에 그 부진해서 중간 개투로 밀렸다가 최근에 그 세인트루이스전에서 그 6회 구원 등판에서 그 세이브를 챙겼고요. 그 우드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내일 대체 선발로 나서게 됐습니다. 어쨌든 자기 관리 잘하고 좋은 성적 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오늘 드디어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이 왔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일 기자 그리고 팩트 전문 업체죠. 미디어 업체 뉴스탑의 김준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장안의 화제가 어제부터 사드 관련된 보고 누락 건입니다. 그죠? 오늘 국방부 당국자의 이야기, 청와대 당국자의 이야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째 왜 이게 보고가 누락됐는가 조사해라. 늑장 보고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이야기들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고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말부터 먼저 듣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할 것을 민정수석과 안보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의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으나 수차례 강도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이상철 안보 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한 명을 보고가 한참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 1차장은 27일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되었다는데요 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정 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기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앞서 장비 반입 몇 시간 전 고속도로에서는 심야에 성주 쪽으로 이동하는 사드 발사대 4기가 포착됐습니다.
골프장에 들어간 발사대 2기까지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가 모두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입니다. 4개의 발사대가 추가로 공개됨으로써 우리 한국 배치 사드가 6대의 풀세트가 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네, 마지막 들으신 내용, 지난달 25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관련해서 YTN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YTN이 좀 잘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것도 특정 보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고재열 기자님? 네. 잘하고 있어요? 뭐,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가치가 바라는 특종이 왕왕 있는데 이번 경우가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드 1개 포대가 발사대 6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도 모르느냐, 이 사람들아. 이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이야기고요. 네. 국방부가 3월 7일 2기의 도착 사실은 발표했고 4기 추가 사실은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야당에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걸 청와대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뭐 간단하게 맥락을 설명드리면 그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됐는데 당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나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은 배치가 안 된 척 하고 있었으니 청와대가 이제 공식 보고 체제를 구축한 다음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는 체계와 또 안보실장을 임명하고 체계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청와대가 한간에 있는 얘기를 통해서 기정사실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테면 2기가 배치되었을 때 주한미군 측에서 자료를 주고 이렇게 배치됐습니다. 알려가지고 공식적으로 알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기도 그런 식으로 해서 됐으면 되는 것인데 이게 대선 전에 급박하게 배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비밀로 가리려다가 그게 드러난 정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비밀로 가리려 했을까요? 김준일 대표님. 일단은 뭐 이 사드 배치 자체가 뭐 그 박근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미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한미 협의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이거 내용이 무엇인지 그거는 이제 2급 비밀로 보호가 돼 있어서 그런 이제 그 협의는 드러나지 않고 그 와중에서 이제 들여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비밀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되기 전에 이미 어떤 뭐 대못받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사드를 이제 도입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냐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한 논제의 쟁점의 한 부분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자 이미 결정된 사드 배치를 놓고 왜 청와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고재열 기자가 간단히 지금 요약은 해 주셨지만 저는 그게 더 뭐라 그럴까요? 고민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왜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 간의 인수인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냐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안보실 같은 경우에는 전임 김관진 안보실장이 퇴임하면서 후임에게 단 한 장의 인수인계 자료도 넘기지 않고 컴퓨터를 포맷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단절된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런 문제도 벌어진 것이고 그리고 어찌되었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이렇게 임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대통령 기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한민구 전 장관도 청와대에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김관진 전 실장도 불러서 조사한다라는 건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기만했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저는 대통령을 기만한 게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국민을 기만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 제가 감히 국민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냐면 새 정부가 41%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건 20%로 당선이 되었건 당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기든지 아니면 그러면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했으면 국가라는 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과 행복을 추구를 해줘야 될 정부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수인계라고 하는 것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금 김관진 장관이 포매팅을 하고 정보를 꺼버리고 갔다고요? 이거 범죄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에 더 징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대표님께서 만약에 회사를 다른 회사에게 매도를 했단 말입니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갖고 있던 회사 비밀 내용, 거래 내용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보호를 받되 예. 공개해야 될 것은 완전히 공개를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인수인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예. 뭐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했다면 앙심을 품고 다 파기하고 갈 수도 있어요. 적대적 인수합병을 당했다. 이게 예. 이 상황을 규정하자면 저는 우리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이렇게 명명했었는데 네. 지금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이런 그 보고 누락 이 부분은 예. 국정 인수인계 농단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 인수인계 되는 동안에 그 동안에 어떤 새로운 대통령과 그리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두 전문가께 질문해드리겠습니다.